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부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요즘이죠. 이제 5년 정도만 지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초월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인간의 지능은 과연 어떻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돼요. 인간의 뇌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불완전합니다. 온 세상의 논문을 다 읽고 기억할 수 있는 인공지능만큼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실제로 보고 들은 것조차 마음대로 꾸며서 자기 멋대로 기억하기도 해요. 이런 불완전한 뇌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뇌의 사생활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부제가 뇌의 알고리즘에 속지 않는 똑똑한 뇌 사용법이에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왜 잘못된 결론을 고집을 하는지, 왜 감정에 이끌려서 판단을 왜곡하는지, 나의 욕구에 따라 가짜 정보에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뇌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요. 인간의 뇌는 불완전하고 인공지능만큼 효율적이거나 방대한 지식을 펼쳐낼 순 없어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판단력과 통찰력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인간의 판단력과 통찰력은 뇌를 의심하는 습관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책, 뇌의 사생활 읽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까지 감사드려요. 뇌의 사생활, 알베르 무케베르 지음, 이정은 옮김, 21세기 북스. 기억은 출력이 아닌 재창조다. 기억은 우리가 감정과 믿음, 확신을 형성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억은 우리가 회상하는 내용을 단순히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모아두는 카메라처럼 기능하지 않아요. 기억은 그것들을 재구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때가 언제인가요? 버스든 지하철이든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먼저 주목할 점은 당신의 뇌는 그때 당신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 그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나이가 몇인지,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전부 저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장면을 떠올렸을 때 텅 빈 버스나 텅 빈 열차를 떠올리진 않아요. 형체도 얼굴도 없는 달걀 귀신 같은 유령 같은 승객들을 떠올리진 않죠. 일단 그 승객들의 정확한 특징을 더 확실하게 기억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다시 떠올려지는 사람이나 그들이 입은 옷들 대부분은 우리의 뇌가 완전히 다시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우리의 뇌는 일반적인 승객의 전형적인 생김새나 의복 스타일이라고 믿는 걸 활용해서 그런 이미지를 창조합니다. 뇌는 세상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기억에 현실적인 질감을 부여하는 기억들을 철저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대학생 150명한테 자동차 사고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연구팀은 학생들에게 자동차가 벽에 충돌했을 때 자동차의 유리창이 깨졌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다른 질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자동차가 벽에 부딪혀서 박살났을 때 유리창이 깨졌었나요? 라고 물었고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자동차가 벽에 부딪혔을 때 유리창이 깨졌었나요? 라고 물었어요. 박살났다는 단어와 부딪혔다라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한 거죠. 학생들이 본 그 영상에서 사고를 당한 자동차는 유리창이 하나도 깨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룹, 박살났다는 단어를 사용한 그룹에서는 대부분 자동차가 충돌하면서 유리창이 깨졌다고 기억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딪혔다는 표현을 쓴 그룹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겨우 단어 하나를 바꿔서 질문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갖고 있던 기억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역정보 효과라고 부릅니다. 역정보 효과는 실험 대상자가 자신의 경험보다 나중에 받은 정보 때문에 실제 경험한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낮아지는 현상이에요. 인간은 절대 이성적이며 엄밀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자주 속임수를 쓰고 가끔 우리를 오류에 빠뜨려요. 이런 착각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어림짐작으로 헤아려서 구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림짐작이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가 추론을 하고 예측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반사적인 사고와 행동 대부분을 이 어림짐작이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하는가?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는 매번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져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우리는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왼쪽 다리를 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박수를 칠 때도 양손을 들어 올려서 서로 이 정도의 간격으로 벌렸다가 다시 이 정도의 힘으로 마주쳐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짝 소리가 날 때까지 양손을 가까이 접근시키기만 하면 되죠. 현실을 어림짐작해서 재빠르고 적당하게 잘 파악한 뒤에 내가 보이는 이런 반응을 휴리스틱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 대부분이 휴리스틱입니다. 그런데 행동뿐만이 아니라 생각의 방식에도 휴리스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뇌는 시간을 쉽게 기억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숫자를 반올림해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녁 8시 27분인데 누가 당신에게 지금 몇 시냐고 물으면 10중 8구 8시 30분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 심지어 8시 30분이라고도 말하지 않죠? 8시 반이야 라고 대답하잖아요. 한편 직관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선험적 지식도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막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 막 비구름이 보이면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겠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런 휴리스틱 덕분에 우리는 주의력이나 뇌 능력에 한계가 있어도 세상을 적당히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정보를 파악해서 계속해서 나를 세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 너무 살아가기 힘들 거예요. 휴리스틱은 우리가 굳이 의식하지 않고도 매일 온갖 사소한 행동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빠르게 어림짐작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탓에 종종 오류가 발생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판단 오류가 생기거나 비논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해석을 야기하는 이런 생각의 일탈을 인지 편향이라고 불러요. 책에서는 대표성 편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기준점 편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통계적인 정보보다는 개성적인 특성을 다루는 정보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대표성 편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 그 사람은 아주 내성적이고 조심스럽고 친절해서 남을 잘 돕지만 사람들이나 세상에 거의 관심이 없고 질서와 구조를 필요로 하고 체계적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그는 농민일까요? 서점 주인일까요? 대부분은 성격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해서 서점 주인일 것이라고 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농민이 서점 주인보다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이 요소를 감안하지 않죠. 성격 특성이라는 부분적인 정보의 기초에서 휴리스틱을 사용해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제출했지만 그 답은 부정확하고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자주 오류를 범하는 또 다른 인지 편향은 기준점 편향이에요. 어떤 진술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최초의 정보를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 사람은 굉장히 호감이 있고 진지한 성격인데 화를 조금 잘 내 라고 설명한다면 이 사람은 호감이 가고 진지한 성격이라는 것이 더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화를 좀 잘 내지만 호감이 가고 진지한 사람이야 라고 설명한다면 이 사람은 화를 좀 잘 내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죠.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지 편향 두 가지는 확증 편향과 일화적 증거 편향이 있는데요. 확증 편향은 우리가 자신의 견해와 신념, 믿음을 강화하는 정보들만 취사 선택을 하고 다른 생각들은 전부 거짓으로 간주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걸 말해요. 일화적 증거 편향은 우리의 추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화적인 사례를 사용할 때 생겨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많이 하면 폭력이 조장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게임을 금지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편향을 보여요. 게임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이 어떤 특정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라는 매우 드문 사례를 듭니다. 하지만 그 게임을 하는데도 한 번도 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다른 모든 청소년은 언급하지 않아요. 이것이 일화적 증거 편향입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인지 편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인지 편향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의식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휴리스틱이나 인지 편향의 함정을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간주할 순 없어요. 요즘 학계에서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로막는 인지 편향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든 확증 편향이나 신념 편향이 있고,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성 편향, 자기 본위적 편향이나 알고 있다는 환상 편향, 학습된 무기력 편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편향을 가지지 말자고 권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지 편향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지 편향이라는 것 자체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이거나 절대적으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인지 편향은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편향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인지 편향이 어떤 상황에서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우리에게 더욱 유익한 일이 될 겁니다. MBTI 테스트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인간은 항상 일관성을 찾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일관된 이미지를 갖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게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요? 요즘 MBTI 검사 많이 하시죠? 친구들과도 호기심에 한 번씩 해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MBTI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해요. 피가로지와 워싱턴 포스트가 공동으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요. 이 MBTI 검사는 매년 전 세계에서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이용을 하고, 이 검사를 상업화하는 기업은 매년 약 2천만 달러를 번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책에서는 이 MBTI 검사가 별로 신뢰할 만한 테스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검사를 시키면 조금씩 다른 결과를 얻기 때문이에요. 책에서는 어떤 관련 기관을 통해서 유효성을 인정받은 적도 없고 신뢰할 만하지도 않은 이 MBTI 검사가 어떻게 기업 채용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반엄 효과와 포러 효과라고 부르는 심리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요. 1949년에 버트럼 포러라는 심리학과 교수는 자신의 학생 39명에게 어떤 검사를 실시했어요. 이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죠. 일주일 후에 교수님은 한 명 한 명에게 검사 결과를 나누어 주면서 그 결과가 정말 자기 성격과 일치하는지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문구들은 다음과 같았어요. 나는 사랑받고 존경받을 필요를 느낀다. 나는 스스로에 대하여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 나는 상당히 큰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아직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내 성격에는 몇 가지 약점이 있지만 난 그것들을 대체로 잘 보완하고 있는 편이다. 나는 겉보기에는 규칙을 준수하고 스스로를 잘 통제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많고 자신감이 부족하다. 때론 내가 좋은 결정을 내렸는지 혹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인지 심각하게 의구심을 갖는다. 나는 어느 정도 변화와 다양함을 선호하고 제약과 한계를 강요받으면 불만을 느낀다.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며 타인의 견해를 증거 없이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남들에게 나를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따금 외향적이고 말이 많고 사회적이지만 내향적이고 신중하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포러 교수는 검사 결과를 나눠준 다음에 학생들에게 그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면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거의 모든 학생이 손을 들었죠. 학생들은 자기가 자신만의 검사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두 별자리 운세에서 가져온 문장으로 꾸며낸 똑같은 내용의 결과, 방금 읽어드린 이 결과지를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받은 것이었어요. 포러 효과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성격 묘사가
나에게만 적용된다고 믿는 편향이에요. 근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 진술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작성되었다고 생각해요. 개성화 편향의 일종이죠. 둘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권위 있는 인물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권위 편향인데요. 그래서 보통 별자리 운세라던가 띠별 운세 같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뉴스나 잡지 뒷면에 나오곤 했었죠. 끝으로, 진술이 여러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모호하고 일반적이면서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이건 선택 편향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개인에게 큰 비용이 드는 성격 검사들은 모두 기만적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3가지의 부정적인 편향을 한데 모아서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기는 해도 언제나 내가 내 삶의 주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항상 행동하는 존재일까요? 어쩌면 통제력을 잃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격 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거의 모든 일에는 동기화된 추론과 인지 부조화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항상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행동이나 인지가 특정 순간에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가 부여하는 가치나 견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과대평가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분야를 접할 때마다 우리가 과대평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멈춰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보가 끊임없이 넘쳐 흐르는 세상을 살아가요. 이런 상황에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은 무지에 맞서 싸우는 일이라기보다 사실 AI에 맞서 싸울 일도 생기겠지만 알고 있다는 환상에 맞서서 싸우는 일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이 더 쉬운 법입니다. 자동적 사고를 넘어 메타인지 사용하기. 사람의 뇌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인 사고와 감정, 행동을 만들어내죠. 이걸 아까 휴리스틱이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휴리스틱 덕분에 다양한 뉘앙스를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세상에서도 무리 없이 적당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휴리스틱에는 부차적인 생각들이 포개집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가 있죠. 우리가 하는 생각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이걸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만약 어떤 인지 편향이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편향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책에서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철수는 질투심이 많아서 자기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철수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곧바로 마음속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면 여자친구에게 더 자주 전화를 하게 되고 전화를 걸었는데 답이 없으면 정말 내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황이 점점 더 최악이 됩니다.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죠. 맨 처음 드는 생각에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은 너무 빠르고 자동적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메타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를 통제하는 것은 해로운 자동적 사고를 없애는 거예요. 처음에 떠오르는 자동적인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선택해서 질투를 하거나 인색해지거나 치사해지거나 짜증을 내지는 않거든요. 반면 메타인지에는 우리 스스로 개입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관한 최초의 자동적인 사고, 자동적으로 떠올린 감정을 식별해낸 다음에 그 생각과 메타인지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메타인지는 최초의 사고를 강화시키지 않고 우리가 악순환에 빠지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 마음속에서는 자동 반사적으로 혹시 내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메타인지를 작동시키면 내 여자친구가 지금 지하철 안에 있어서 통화가 어려운가 보다. 아니면 업무 중에 회의실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나 보다. 아니면 가족들과 지금 식사 중인가 보다. 조금 있다가 나에게 다시 연락을 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타인지 통제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정신적인 유연성을 기르고 자신의 최초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뇌는 자신이 알아서 어림짐작하고 재빨리 단순화하는 식으로 작동하면서 우리를 종종 오류에 빠뜨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대다수의 주제에 대해서 부분적인 정보, 매우 제한된 지식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견해가 타당하다고 믿으려고 하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특정한 견해를 갖는 이유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믿음이든 아니면 이제 막 얻은 새로운 생각이든 나의 믿음과 견해에 신뢰 지수를 부여해 보세요. 신뢰 지수를 부여하는 목적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내가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단계적 사고를 택함으로써 어느 순간에 자신을 신뢰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필요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직관을 의심할 줄 알면 우리는 세상의 온갖 미묘함과 복잡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차고 있던 눈가리개에서 벗어나게 돼요. 사람이나 상황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과 살짝 거리를 두세요. 그럼 다시 타인과 관계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런 노력이 합쳐지면 균열된 사회를 함께 봉합할 수 있을 거고요. 일방적 독백이 아닌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공동의 받침돌 위에서 세상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